우리가 또 이제 오늘은 좀 더 밝은 마음에서 인사를 하면서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됐네.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 그치? 일단 시장 상황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장 상황은 다행이고 오늘 그에 따라서 너도 옷이 화려해진 것 같은데 뭔가 화사해진 것 같다. 봄이니까? 봄이니까? 시장도 좀 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장에서도 따뜻한 봄날이 왔나? 그럼 나도 이런 파란색 입으면 안 되는데. 아니 파스텔이라고 하자. 파스텔 톤. 오케이, 그거 좋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징크스 같은 건데 시장에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핑크색 이런 셔츠나 이런 걸 입잖아? 그럼 시장이 이상하게 빠지더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되는 파란색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 오빠 그럼 맨날 파란색만 입고 와줘. 파란색이나 흰색, 요즘에는 검은색도 종종 입어. 아예 반대로 가자.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속단하긴 이르지만 지난주 목요일보단 지수가 안 내려가는 상황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좀 주식 비중 늘리면 어떨까 싶더라고. 사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3월 한 달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캡이 씌워져 있고, 즉 상단이 막혀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떨어지자니 위기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즉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박스권이 3월 달에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지금 기준이 3월 3일 목요일이고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740선이 넘어가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점이 대략 한 2790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단 자체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대략 한 2%, 많아야 3%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나는 2750 윗선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받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3월 한 달간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위기의 정점을 지났다. 물론 전쟁 관련된 이런 리스크, 위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계속해서 국지전 도발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오늘도 2차 협상 이런 부분 진행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을 하겠지. 그 과정 속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오히려 그런 플로우에 따라서 치고받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하지 않는 이상, 즉 미군이 여기에 들어오고 유럽에서 나토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박스권 플레이 이런 부분을 보자. 그렇게 보면 그 상단이 기존 고점이 2790이니까 대략 나는 2750선 전후에서는 분할적인 매도, 그리고 최근에 전쟁 리스크 지난주였지 우리가 불거졌을 때 그때의 저점을 보면 약 2650선 전후, 그러니까 2650선 전후에서는 두려움을 사서 오히려 2750선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희망을 파는 좀 제한적인 10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 등락을 바라보는 거지. 물론 100포인트라고 하지만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지. 왜냐하면 3월 달에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좀 점검해봐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 3월 9일 날 우리가 대선이 있지. 그리고 MSCI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러시아가 편출이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많게는 4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에 따른 수급상의 유인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아야 되고 3월 10일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 3월 11일 날 이에 따라서 코스피 200 이런 변경 관련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되어서 수급적인 유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차 전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시각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바로 FOMC 드디어 금리 인상이 있잖아.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전일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바는 빅스텝 자체는 없다는 거야. 즉 50bp 금리 인상 자체는 없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안도렐리가 나타났었거든. 50bp 빅스텝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통화 정책상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0.25%포인트 올리는 것 자체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빅 스텝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번에 제로금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 수년 만에 금리 인상을 나타나게 되는 통화 정책상의 중요한 변곡점이니만큼 이러한 부분 자체를 점검하고 향후에 장기적인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 FOMC 이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3월 17일 새벽이잖아. 그러면 3월 중순까지 그러한 부분을 본 이후에 3월 말으로
접어들게 되면 대다수 기업들 주총을 하게 되잖아.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보고서 승인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다수 기업들이 갑자기 폭탄 맞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적정 이하의 의견이 나올 경우에 즉 한정이라든지 의견 거절, 부적정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바로 거래 정지 먹어버리거든. 특히나 연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터지고 뭐 계양전기 계양전기 터지고. 터져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거 휴센터까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회계 법인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최근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회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빵빵빵 터질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주의하게 된다면 3월 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자 보면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빡빡하게 중요한 이벤트와 일정이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본다면 3월 한 달간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끌어올릴 만한 동인도 그렇다고 여기서 급락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위기의 정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빠질 만한 이런 유인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등락 범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물론 나도 주식쟁이인지라 사실 내 이런 뭐랄까 투자 전략이 틀렸으면 좋겠어. 그냥 어느 정도 빵 위기의 시원하게 정점을 올라가라 뭐 이런 위기의 거지. 정점을 지나서 스트레이트로 V자로 반등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월 달은 FOMC에서 금리 인상과 기존에 연말에 기존에는 4차례에서 뭐 8차례까지 연초에 나오고 QT라고 하는 유동성 축소, 긴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월 달에는 FOMC 때문에 유동성 긴축으로 인해서 급락을 맞았고 2월 달에는 생각지 못했던 전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락을 맞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떨어졌었던 이러한 부분 올 한 해 2022년 2개월이 그냥 후딱 날아갔잖아. 이런 부분을 뒤로하고 이제는 3월부터 V자 반등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V자 반등보다는 1, 좁은 2월 박스권 1, 등락. 2월 달 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주도 섹터와 주도적인 수급 주체 그리고 모멘텀을 찾아서 U자형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지금 현실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튼 난 개인적으로는 U자형을 바라보지만 V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속의 생각도 갖고 있어. 이거 이렇게 표시 잘못했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되니까 그냥 V는 안 하기로 하고. 어제만 했었어도 여기에 내가 도장 이거 인증샷 이거 찍혀 있었는데 그렇구나. 선거 이런 건 아니고 사전투표 이런 건 아니고 그 뭐 TMI인데 자전거 국토종주 이런 것들 하고 왔었거든. 주말에? 주말에. 우와. 아니 3월 1일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자 하는 관점에서. 야, 그러니까 멋있게 산다 오빠. 그동안에 힘들었잖아. 뭔가 우리 심기일전에서 화이팅 하자는 관점에서. 진짜. 그런 관점에서 화이팅. 와, 멋있다. 화이팅.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2650에서 2750 사이에 좋은 박스권 등락을 3월에 예상을 하면서 3월에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일정 같은 것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오빠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름하여 지금 왜?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 지금 왜? Y 시리즈? 지금 왜?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 좀 주린이 수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유주는 오르고 화학주는 내리고 있잖아. 이런 차별화 현상이 왜 나타날까? 왜 같은 원유 쓰는데? 사실 정유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닮아 있지만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 영업 자체가 틀려. 그리고 정유주라고 하더라도 순수 이렇게 정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 SK이노베이션 관련되어서 관련된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과 뭐 윤활유 관련된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워. 다만 우리가 기존의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그리고 GS라고 하는 물론 일부 복합 기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유주 3사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타 에너지 이런 부분을 보면 흥구석유나 그리고 뭐 GSE, 대성에너지 뭐 등등등 뭐 이러한 주요 종목들도 이런 중소형 이런 정유, 석유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편이지. 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정유주가 그러면 최근에 왜 올라가느냐?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전일 WTI 기준으로 110불 선 넘어섰지. 얼마 전까지 90불 초반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유럽 쪽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가 이런 부분이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지. 그런 모습 속에서 WTI 기준으로 110불 선 이런 부분이 넘어서게 되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미리 들여왔었던 이런 정유, 재고 같은 경우가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잡혀버려. 그렇겠지?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판가로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싸게 샀는데 그 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니까 정제 마진이 늘어난다는 정제 거지. 마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또 이제 그 재고자산 평가 이익 자체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지. 오케이. 이러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반면 석유 화학 입장에서는 정유를 가지고 정유는 원유 말 그대로 이런 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예전에 뭐 그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납타가 나오고 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뭐 와, 이렇게 뭐 쭉쭉쭉쭉 화학과 나오셨어요? 나오잖아. 나 화학은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를 배웠었잖아. 근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끓는 점에 따라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짝짝짝짝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납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만드는 플라스틱 건가? 만드는 우리가 PEPP,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러한 부분이 유가 튀었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튀었었고 최근에 납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 대비해서 최소 50% 이상 급등을 해버렸어. 야, 부담 그러면 가겠다. 원가 땅 같은 경우가 지금 5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버린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원가 땅이 올랐는데 그럼 판가 자체를 그만큼 올릴 수 있으면 판가와 원가 차이 이 스프레드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근데 원가 땅은 여기 있다가 여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판가 자체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판가 자체가 오히려 스탑하든지 오히려 떨어지게 생겼어. 왜냐하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중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증산 물량 이런 부분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작년까지는 이런 석유 화학 관련된 제품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일회성 이런 관련된 이런 뭐 물품 같은 경우가 급증하는 모습 속에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엄청 많이 만드니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환경 규제보다 이러다가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증설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해.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단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가 자체를 올리기는 부담스럽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판가는 그대로든지 오히려 떨어지든지 뭐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료값은 원가 따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주 입장은 그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가 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와 화학주 대표적인 케이스 납사 크래커 센터 NCC라고 표현을 하는 쪽을 운영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화케미칼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방어는 되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하나케미칼이 아니겠다. 한화 쪽이겠다.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는 DL과 그 다음에 하나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 여수 뭐 이쪽 여천 쪽에 NCC 그 납사 크래커 센터라고 하거든. 납타 크래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과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반영을 하더라도 나머지 원가땅 많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해가 부분 다 자체가 쏙쏙 갔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버벅임 없이 설명을 팍팍 잘 되게 이해가 잘 가게 설명을 해줬을까 너무 되게 공감을 한 거야. 다행이다. 역시 여의도 고급 과외를 받고 있는 근데 모가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화학이 나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이오 다음으로 제일 어려워.
아, 진짜 또? 화학이. 아, 내용도 어려운데 내용도 투자도 많고, 어렵구나. 그에 따라서 바이오는 내로남불. 아유, 그러니까 바이오는 진짜. 바이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다 이런 부분이고 각자의 기술이 성공하면 좋은데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렇지. 부분이고 화학 관련해서는 되게 부지런해야 돼. 근데 내가 아. 부지런하지를 못해. 왜냐면 화학 관련해서 앞서 원유부터 해서 쭉쭉쭉쭉 관련된 이제 관련 제품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벤젠이니 톨루엔이니 그리고 뭐 PTA니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화학 관련 제품만 수십 가지가 돼. 그리고 그 그걸 발로 관련된 뛰려면 다 지방 내려가든지 해외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가격이 고시가 되거든. 그러한 부분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그렇구나. 시계열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차를 가지고 스프레드로 반영이 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자체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영역이고 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 애널리스트의 영역이 아니라 나는 필드 플레이어로서 실제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필드 플레이어 입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매일 추적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지를 못해. 자, 그러면은 필드 플레이어라고 오빠 얘기를 했으니까 정유주에 한해서 한번 물어볼게. 정유주 지금 그러면 150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 국제유가. 이런 마당에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 따라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사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우리가 가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잖아. 그치?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는 이런 유가 자체는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문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방향은 맞는데 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기울기야 지금은. 기존의 90불 선까지는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면 둔화될 거라는 이러한 건가?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90불 중반에서 초반까지 좀 떨어졌었지. 이란 핵 협상 이란 부분 나오면서 그러다가 90불에서 110불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2, 3일 만에 찍어버렸잖아. 그리고 다시 둔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전쟁 리스크 위기의 정점을 지난 이후에 만약에 해소가 되는 국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일부는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목표가가 150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 바램대로 희망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쭉날쭉하면서 플럭체이션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갈 수가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 자체 예측하기도 어렵고 보통 이런 원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플레이어들 선물 이런 쪽에서 사실 이런 가격 자체가 결정이 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야 돼.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 원유 개미였거든. 그러다가 마이너스 유가 상상하지도 못했지. 나 그 전에 샀거든. 와, 나 그래서 그거 알아. 이거 진짜 예측 불가의 영역이어갖고. 어떻게 뭐 마이너스 유가를 가냐.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당시 이를 추정했었던 그 DLS들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박살이 나버렸잖아. 알아.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울 거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 오빠가 그리고 또 화학주 같은 경우를 지금 생각이 났는데 보통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지난 그 고점이 대략 한 70불대 중반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 고점이 70불대 중후반이었고 그 기존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3분기였어. 작년 3분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향후에 그 한 2개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원가단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 즉 유가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작년 3분기에 기존 고점을 돌파를 했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따른 이제 부담이 작용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게 작년 3분기라면 2개 분기 정도 후행을 하게 되니까 원가단에 반영이 되는 게 그러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제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원가단으로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기존 고점을 넘어선 비싸진 이런 원유가. 그러면 화학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높아져 있는 주가 반응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올해 지금 100불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이 올해 3월 달이니까 2개 분기 한 6개월 정도 이제 후행하게 되면 올해 3분기 이후에까지 힘들 수도 이런 있다는 부분 얘기로도 해석이 되네. 더 힘들겠지 그때 이후는. 아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까지 따져봤고 왜 우리가 정유 이런 것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빌리티 자동차 밥 연료 밥 먹는 거 내연기관차 밥 먹는 거에서는 되게 땔감. 우리가 항상 신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진심이거든. 먹는 거에 있어서는 난 진심인 편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길게 얘기를 했네. 그래 고마워. 왜냐면 이쪽이 다 운송 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빌리티 가장 쪽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내가 안 하고 넘어갔어. 그치, 자동차의 밥이 자동차 중요. 밥이다. 우리 그리고- 맨날 먹어서 이렇게 가끔 까먹는 것처럼 내가 까먹은 그렇지. 것 같아. 전기차 우리가 모빌리티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부분도 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밥, 원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운송 이런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자동차 밥 그리고 자동차 밥이 이게 항공 쪽으로 들어가면 비행기 밥이 되는 거고 배로 들어가게 되면 배밥. 배밥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바깥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 하고 있는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음. 부분이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모빌리티의 방향성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2차 전지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운송 쪽 그리고 정유 뭐 이런 부분과 화학주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다시 또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왜 시리즈인데 이거 그냥 질문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현대차, 기아 혹시 바닥을 찍었을까 하는 징후가 오늘 이제 주가 흐름상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베스터 데이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내가 또 어제 있었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내용을 현대차가 이야기를 했는지 살짝 모아와봤어. 그래서 중요하다고 아까 김필수 교수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 그래서 포인트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187만 대로 설정한 점, 그리고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표준화시켜서 한다 뭐 이런 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전기차 영업이익률을 2030년까지 10% 이상 달성할 거라고 했거든. 원래는 이제 뭐 적자였는데 흑자도 전환하고 10%까지 끌어내겠다. 그리고 NCM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또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어 현대차. 일단 오늘의 주가만 보면 현대차, 기아, 모처럼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이게 연초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의 이제 방향성 이런 부분을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사실 작년, 재작년 이런 부분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이런 부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냉정히 놓고 보면 이런 비전 발표와 그리고 중요한 이런 전환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기에 만족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일단은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이런 인베스터 데이 이에 따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러시아 관련된 주요 종목들을 줄 세우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순환매라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조선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조선주, 특히나 이런 LNG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오히려 이와 관련된 피해가 예상이 되었었던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과 180도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이런 회담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일전에도 전면전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군이 일부 철수를 한다더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와 관련된 전쟁 관련, 에너지 관련, 사료, 비료,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그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테마로 올라왔다가 오히려 러시아군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다시 그 한번 영향이구나. 전면전이 딱 터지니까 다시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지? 1차 회담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떨어졌었지. 피해줘 오르고 수혜줘 내리고 뭐 이게 왔다 갔다 시속 게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2차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뭐 피해주였던 애들이 기존에 올라왔었던 애들이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모습. 즉 어제까지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떨어지고 그동안에 떨어졌었던 종목들이 순환매단에서 보고 있는 게 나는 첫 번째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짚었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바닥을 잡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 자체가 많아. 러시아 관련된 제재가 나왔을 때 사실 현대차, 기아
너무나 힘들었었지.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도매 판매가 현대차 기아 한 346만 대 정도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약 5에서 7% 정도를 러시아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 근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빠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스위프트 제재라고 하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스위프트 이 약자인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국제은행 간 이런 그 통신 약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관련해가지고 루블화를 받게 되면 회 은행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환전해가지고 보내주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스위프트 제재 먹으면서 러시아 은행 간 이런 부분 자체가 딱 막혀버리게 되면 향후에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돈 받지도 못하고 수출 이런 부분도 제한 걸리고 이런 부분이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 바로 작용을 해버린 악재로 거지. 작용을 했었지. 작용을 해버린 거지.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이거 나오기 전에도 현대차 기아는 거의 최근에 뭐 신저가를 경신할 정도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맞아. 아닐까? GM, 포드, 테슬라 관련돼서 올해 1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런 부분이 점차 심화가 되고 향후의 가이던스는 부정적입니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었지.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된 건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확실하게 실적이나 숫자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자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현대차 기준으로 지금 PBR 보면 대략 한 0.7배 전후 뭐 이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점검을 했었고 올해 대비해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일부 증액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전약 후강 형태로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림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러시아 변수 앞서 말했던 스위프트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판매 이런 부분 자체가 감소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이익의 추정치 하향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을지 이런 부분을 봐야지. 물론 반영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히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부분을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먹는 거 얘기를 했지만 당장 배가 고프다는 거야. 미래 청사진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 흐름과 주가 흐름은 당장은 먹는 것 자체 해소를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 환경 하에서 저금리 환경 하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잘 그리면 즉 성장주에 대한 베팅 자체가 나타났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향후에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좀 힘든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당장 미래의 청사진보다는 당장은 눈앞에 놓여있는 빵과 먹을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보았거든. 봤고 뭐 신규로 뭐 LFP 배터리 뭐 인산철 쪽이지 뭐 그런 쪽 진출이나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부분 향후의 비전 이런 것 자체는 좋다 이거야. 근데 당장 난 눈앞에 먹을 게 더 중요해.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중립 이하 이 정도로 좀 바라보고 최소한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좀 기아를 바라보고 싶어. 자,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나타난 그 반등이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올라온 거일 수도 있고 그동안 우크라이나발 영향 때문에 눌렸던 게 분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따라가서 투자하기에는 확인할 것이 많다라고 오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적어도 실적, 밸류에이션 나오는지 확인하자. 1, 2분기 실적 보고 확인하자고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투자 의견은 중립 이하 느낌표로 5글자로 정리를 할게.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또 오늘도 과외가 맞춰질 것 같아. 사실 너무나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 사실 왜냐하면 지금 뭐 PBR 단도 0.7배 뭐 언저리 뭐 이 정도라면 싼 건 맞아.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올해 가장 최근에 좀 뭔가 타격을 받고 있는 쪽이 바로 이러한 쪽인 것 같아. 사실 그치. 최근에 그래도 2차 전지가 올라왔었던 거는 바로 이제 비어져 있는 바스켓 3월 11일을 앞두고 코스피 200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려는 모습 자체가 시기적으로 가까우니까 채워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국제유가가 110불 넘어서게 되면 이런 친환경차 전환이 가팔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 기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 거지.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자체를 얼마만큼 프리미엄으로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나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뭐 PR 현대차가 대략 한 7배 전후 움직이고 뭐 PBR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주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주가 그래서 싼 건 맞아. 싼 건 맞는데
지금 당장 필드 플레이어 입장에서 아무거나 손을 먹으면은 체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을 보게 된다면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바닥은 어딘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실적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판매 데이터 자체를 발표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자체는 한 4월 중순 말 정도 될 거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자체는 대략 한 7월 중순 말 정도가 될 건데 한 달 단위의 이런 데이터 이런 부분이 돌아서는 것들 그리고 좀 풀려나가는 시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꼭 4월 말 7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사실 머릿속이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중립 이하로 바라보면서 일정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것 같고 급등하고 있을 때 올라서고 있을 때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오빠가 지금은 N자에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 뉴트럴. D로 이제 쫙 바뀔 때 그때 되면은 꼭 얘기를 해주는 걸로 D로- 약속을 하고 D로는 이렇게 하면 호진이고 뒤로 가면 안 돼. D 드라이빙 그렇지. 드라이빙의 영어 발음이- 네가 D에서 갑자기 이제 요즘에는 기어가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내 차 전자식이잖아. 옛날이어서 이거야. 나도 옛날이니까. 근데 아까 네가 이렇게 올렸잖아. 이렇게 가면 뒤로 가. 아, 초보인 R로 거 가잖아, 티났네. 나 D 이렇게 확인하고도 그치. 하거든. 오히려 이걸 당겨야 돼. 아, 기어를 당겨야 들켰어. 앞으로 가는 거고 기어를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후진으로 가버려가지고 R로 가서 뒤로 가버려. 운전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네. 중립이었는데 나 이걸 뒤를 좀 당겼으면 땡기자. 좋겠어. 이걸 뒤로. 당기자. 오케이.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주 또 과외 약속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